안녕하세요. 기린만의 시드머니 진행의 기린만입니다. 예술 작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재테크인 아트테크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림, 도자기 등 경제적인 여유 있는 재벌 같은 고고한 취미 정도로 여겨졌던 미술품 시장이 이제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상품, 그리고 최근에는 NFT와 같은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작품까지 확대되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가 줄고요. 미술품 투자가 가능한 투자 플랫폼도 많이 만들어져서 투자자들에게 곽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드머니에서는 눈썰미가 돈이 되는 아트테크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주현 세무사님과 항상 함께 하시죠. 박상정 앵커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주제 보고 이거는 우리 시드머니만이 할 수 있는 방송이다. 저는 아트테크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요. 최근에 저도 좀 관심을 좀 가지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밥 먹으려고 뭐 하냐라고 하니까 미술품 공부하러 간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는 너가 무슨 공부를 하냐 그러니까 아트테크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공부도 안 하는 제 친구가 관심을 가지는 거 보니까 뭔가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트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저는 반아트입니다. 이게 콘서트만 가면 자꾸 잠이 와요. 미술품 가더라도 자꾸 밖에 나가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트테크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눈이 번쩍 뜨이고요. 이제 급 관심이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트테크가 무엇인지 이제 의미하고요.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그냥 미술관 가서 그냥 사면 되는 건지, 투자 방법과 포괄적인 의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과거에는 미술품이라고 하면 많은 자산가분들이나 부자분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그렇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미술품에 대해서 다가가기에는 많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2022년도에 미술품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가면서 국내 미술품 시장이 굉장히 호황인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황의 수치에 따라서 국내 신진 작가들이라든지 미술품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젊은 층들의 이러한 미술품에 대한 관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아트테크라는,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이거든요. 이런 아트테크라는 부분이 이제 젊은 세대분들이 투자를 해서, 미술품 투자를 해서 재테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안전자산으로 좀 꼽히기도 합니다. 뭐 주식처럼 이제 변동성이 좀 크지 않고, 사실 미술품은 가격을 사면 미술품 가격이 뭐 폭락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는 것 같거든요.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미술품 투자가 아까 세무사님께서 뭐 1조 원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현황하고 규모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한 1조가량 된다, 이렇게 1조 보시면 원? 되겠습니다. 아, 우리나라만 봤을 때, 우리나라만 봤을 때 정점을 찍었던 게 이 1조 정도고요. 그게 2022년이었습니다. 2022년, 그래서 그때 금리 오르기 전이네. 그렇죠. 그리고 딱 코로나 때 2020년부터 2022년 그 사이에 급성장을 했대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들 어렵다 했던 코로나 시절인데 왜 이런 미술품 시장, 사실 미술품 하면은 돈이 막 넘쳐나고 사치품 뭔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투자 방법 이런 것 같은데, 사모님, 네, 이런 그러니까요. 분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왜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좀 커질 수 있었는지는 좀 말미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가 숫자로 봤을 때는 최정점이었는데 2022년에 이 미술품 유통액이 전체적으로 1조 377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 37.2% 성장을 한 거고요.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은 4천억 안팎이었거든요. 4천억 그래서 정도요?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2022년, 21년, 22년 이때 기하급수적으로 좀 빠르게, 가파르게 시장이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그때부터는 뭐 엔데믹이다, 요즘에 코로나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는 살짝 꺾였어요, 오히려. 꺾였어요? 그래서 네, 꺾여가지고 한국미술시장 결산보고서라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 미술품 시장 거래 규모가 6,675억 원입니다. 좀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요. 1조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로 17% 정도 감소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때 왜 커졌냐?
사람들이 실내에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은 원말웨어라고 옷도 추리닝 같은 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트레이닝복들. 맞아요. 그래서 남한테 보일 일이 별로 없으니까 화려한 옷, 이런 옷 별로 안 사고. 화장도 별로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가구 같은 거. 가구. 그때 많이 또 붐이 일었었고. 가전제품도 좀 큰 거 그쵸. 사고. 맞아요. 네. 그때도 거거익선이라고 그래서 가전제품 실내를 꾸미는데 돈을 쓰다 보니까 네네. 집 안에 미술품 놓고 보는 시간도 길어지고 해서 그래서 코로나 시기 때 이렇게 크게 각광을 받았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제 좀 축소 1조에서 이제 6천억으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미술품 시장만 줄어든 건 아니고요. 주식 부동산은 사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숫자를 본다면 부동산이 아마 더 많이 저는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풀렸다가 또 줄어들어서 그렇죠. 그거는 그런가요? 고금리의 영향, 경기 침체의 영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아트테크 미술품 시장 자체가 저는 축소됐다라고 생각 들진 않습니다. 이건 사실 선진국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좀 적은 시장이잖아요. 외국은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면 저는 이 아트테크 분야는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 일단 1조 원 시대에 이제 들어가긴 했습니다. 뭐 최근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확대, 물론 제가 앞서서 이제 선진국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확대 추세, 확대되는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무사님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방금 말씀 주신 2022년도에 1조 원의 규모의 미술품 거래가 늘어나면서 아트테크라는 부분이 굉장히 각광받고 부상하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도리어 아트 슈머라는 아트와 컨슈머의 합성어인 문화 경험이 동반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유통업계는 전시회 및 아트페어를 예술 접목을 통해서 소비자분들을 공략하는 부분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트슈머라는 것은 결국에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단순히 내가 미술품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문화적인 경험을 쌓고 만족감을 얻는 심미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소비라는 게 내가 단순히 돈을 써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독특한 경험을 획득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행복을 또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찾는 이러한 세대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렇게 미술품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해외의 작가분들의 작품이 국내에서 많이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5월에만 해도 부산에서 아트페어가 있었거든요. 아, 있었어요? 네, 이런 아트페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또 실제 구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매년 가을에 개최가 되는 키아프라는 아트페어에서는 실제 VIP들을 대상으로 먼저 그 전시되는 작품들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그 아트페어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림 이렇게 밑에 이렇게 스티커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산 겁니다. 이미 거래가 된 거고 이제 그러한 아트페어들이 너네가 살 수는 없지만 보기는 하자. 네, 약간 이런 거죠. 네, 아이쇼핑 같은 게. 그렇죠. 약간 뭐 따지면 짠 너넨 이런 거 없지 난 있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심미적인 만족감 또 미술품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로 이제 많은 국민분들이 이러한 아트페어에 참석을 하고 거기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결국 1조 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미술품이라는 시장이 조금 어렵고 낯설었다면 최근에는 도리어 조금 친근하고 내가 살면서 이러한 미술이라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시장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개념 때문에 많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성숙해지는 느낌? 우리 부동산으로 따지자면 부동산을 단순히 투기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내 가족이 안전하게 잘 거주하는 또 거주의 목적까지도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트테크를 저는 단순히 이제 주식처럼 어떤 사고 팔고 NFT로 쪼개가지고 거래를 하고 약간 투기 관점에서 저는 일단 우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세무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단계를 넘어섰구나. 이제 성숙 단계로 들어가서 삶의 만족, 경험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시장이 더 커지는 효과도 생길 것 같습니다. 가보셨어요, 아트페어? 가봤습니다. 저도 이제 초대도 저희 고객분이 초대를 해주셔서 가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림들을 이제 저도
좋은 그림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라고 했는데 네. 저도 이제 미술적 소양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내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 감상평을 참 뭘 해야 좋네요. 될까? 뭐 이런.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긴 했지만 또 거기 이제 이러한 아트 페어를 가지게 되면 이러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떠한 작가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작품을 보시게 되면 아예 좀 모르는 거와는 좀 다른 느낌이 그러게요.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저희도 좀 초대해가지고 같이 한번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트라고 하면 우리 약간 사실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왠지 뭐 재벌 사모님이 이렇게 고기스럽게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작품 하나 우리 집으로 배달해 주세요. 뭐 이런 우아하게. 우아한 뭔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뭐 재벌 연예인 할 것 없이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언제부터 역사가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것보다 아트테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딱 언제부터 시작했다라고 정의하기가 애매한 게요. 애매해요? 아트테크라는 단어가 근래 발생을 해서 그렇지 아. 사실 이걸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미술품 투자잖아요. 미술품 투자를 언제부터 했다라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희 회장님? 완전히 옛날에 뭐 조선시대도 하지 않았겠어요? 조선시대도 했겠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딱 언제부터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근래 나왔던 아트테크, 여기서 테크가 재테크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술품이 이 재테크의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좀 부각된 것, 이런 의미가 조금 더 가미돼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왜 미술품 투자가 그럼 이렇게 활발해졌느냐, 오프라인에서 경매나 아트페어가 코로나 때 줄줄이 좀 취소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미술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뭐 NFT라든지 그리고 STO도 요즘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수단이 늘어나게 되면서 미술품 투자가 우리 생활에 좀 더 가까워지고 이것이 보편화되면서 아트 투자, 아트테크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예전에는 재벌들의 전유물이라고만 봤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또 젊은 층들이 상당히 이런 아트페어에 보면 많이 가거든요. 저도 그 점이 아니 네. 요즘 MZ 세대라고 하는데 네. 뭐 사실 저도 좀 미술하면 왠지 좀 거리감이 있고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또 이게 MZ 세대들은 그러니까요. 용기가 있는 건지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연예인들이 많이 삽니다. 연예인들이?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노출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이돌들도 네, 많이 대표적으로 아이돌이 그렇습니다. 남자 아이돌 빅뱅 출신의 래퍼인 지드래곤 씨도 빅컬렉터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품을 사고 또 SNS에 올리고 그 작가들이 유명해지고 여기에 또 대표적으로 RM이 없는 아트페어는 상상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미술계에서도 이야기를 그래요? 하더라고요. 이 BTS의 RM, 그쵸, RM이 그쵸. 그쵸. 대표적으로도 유명한 미술 애호가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작품도 정말 많이 사고요. 실제로 발품도 많이 팔고 많은 유명한 아트페어에 가면은 이 RM을 쉽게 또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 세대에게 가깝게 다가서고 연예인들이 그러네. 하다 보니까 나도 좀 해볼까 하면서 이 아트테크 시장이 더 확산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서요. 디지털 아트 업계가 더 크게 좀 눈독 들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미술협회에서 탑하고 지드래곤한테 RM한테 상관겠어요. 감사패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왠지 연예인들이 하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좀 굉장히 친근하기도 하고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뭐 굉장히 뭐 수십억 이런 시장이라면 접근을 못 하겠는데 NFT로 뭐 쪼개기도 하고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조차도 최근에 좀 관심이 좀 커지는 경우들도 있고 네. 이 헐리우드 스타들도 저 그런 뉴스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인사동에 뭐 골동품 가게 같은 데 가서 우리 항아리라든지 오래된 물건들 이렇게 수집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선진국들은 먼저 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로 좀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요거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 그 현재 아트테크의 시장의 트렌드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까막눈입니다. 이제 미술품을 봐도 이게 좋은 작품인지 안 좋은 작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막 뜨고 있는 분명히 그런 작품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작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 한번 쫙 한번 해주시죠. 네, 최근에 호주였던 미술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근대 미술 작품
미술품들만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근대만요? 있습니다. 예, 불황기에도 제값을 받을 수 죄송합니다. 불황기에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상품 가치가 크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대라면 미술계의 한 100년 분석입니다. 정도 이제 뭐 1920년대에 태어난 1930년대에 태어난 작가분들의 그림을 근대 네. 미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근대 미술 작품의 경우 매물로 나온 15개 중에 12개가 낙찰이 되는 이러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세득 작가라는 분이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 벽화를 그리기 전에 스케치한 소품이 있습니다. 네. 그 소품이 실제 시작가가 1,000만 원이었는데 2.4배인 2,400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또 하인두 작가님의 추상화 묘계 환중이라는 이 작품은 시작가가 500만 원이었는데 1,550만 원에 낙찰이 되는 이러한 작품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근대 미술 작품들은 조금 더 금액의 규모가 작고 조금 더 환가하고 되팔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다른 이제 무게가 큰 이제 금액이 큰 다른 미술 작품들보다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 얼어붙은 미술 시장에서 그나마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대 미술품이 인기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면 이제 가격대가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여서 좀 더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미술품 시장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된 데는 저는 SNS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미술관을 가야 미술품을 볼 수 있었고 그렇죠. 또 갤러리라는 곳이 우리가 이렇게 막 가도 되나? 미술관이라는 곳을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곳인가? 맞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좀 이런 진입장벽이 있어요. 있었던 왠지 것 좀 같습니다. 마음이 쉽게 가기가 좀 내가 가도 되는 거야? 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품을 보려면 정말 뭐 어디 여행 가서 예를 들면 프랑스 루브르 가서 이렇게 한번 보고 오고 뭐 아니면 뉴욕 모마 가서 한번 보고 오고 이런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미술품을 접하게 되고 또 그러한 미술품들을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또 이러한 경험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미술품들 중에 그 중에 우리가 아트테크로, 재테크의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소장을 하면서 또 이게 환가할 수 있는 결국에는 재테크라는 거는 환가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전체 금액은 다른 미술품에 비하면 작지만 그러한 장점이 있는 근대 미술 작품으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황가 뭐 황금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빌딩 같은 경우는 또 규모가 굉장히 커서 쉽지 않은데 꼬마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쉽게 좀 거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500만 원에 시작해서 뭐 1,500으로 갔다라고 하면 일단 드는 생각이 한번 해볼 만한데 좋은 작품이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십억, 수백억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좀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뉴스 같은 거 보면 무슨 외국의 유명한 뭐 피카소라든지 뭐 유명한 작품이 수백억에 거래가 됐다 뭐 이런 뉴스들을 보니까 어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서 이제 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할 만하겠다라는 또 약간 용기도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데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투자의 장점과 단점이라면 뭐 장점이라면 뭐 투자 수익으로서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투자성이 좋다라는 건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안정성이 좀 약하다. 이거 언제 급변하게 아침에 분명히 내가 빨간색을 봤는데 퇴근할 때 가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었더라. 이게 굉장히 좀 요동이 치는 거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묶입니다. 이게 시간이 좀 황금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팔고 싶은데 안 팔립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팔고 싶은데 안 팔려서 이게 오래 자금이 묶이는 이런 부작용들도 생기는데 이 아트테크의 뭐 장점은 이제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점과 장점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단점도 네. 살짝 좀 양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트테크의 장점, 그러니까 다른 투자 자산과 저희가 미술품이라는 시장에서 투자를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바로 세율에 있습니다. 세율. 네. 아. 우선 첫 번째, 미술품을 구입할 때 네. 취등록세가 없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부동산은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되죠. 부동산은 지금 취득세 때문에 답이 안 나옵니다. 3주택 이상이 되면 취득세가 12%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미술품은 없다고요? 미술품은 아예 없습니다.
갑자기 속상합니다. 네, 두 번째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보유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이게 부동산만 봉인군요. 네. 취득세도 없고 보유세도 없다. 네. 그럼 양도세는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장점은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도 일반적인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기타소득? 과세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정말 낮은 세율로 저희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돈 있는 분들이 미술품 투자하는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있군요. 네. 우리 사실 이게 부동산 하는 이제 전문가들끼리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 열심히 우리가 투자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라 좋은 일 시킨다. 집 살 때 취득세 내고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재산세 계속 내다가 팔 때 되면 양도세 뜯기고 나면 실제로 내 손에 쥐는 돈은 뭐 10억이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머니 쥐는 건 그렇게 많지 없다. 결국에는 나는 애국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술품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애국자가 아니네요. 취득세도 안 내고 보유세도 안 내고 네. 양도세도 기타 소득으로 잡아서 80% 공제가 된다고요? 네, 80% 필요 경비를 해주는데 사실은 거의 그럼 세금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또요? 네, 우리가 거래하는 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이면 아예 세금이 비과세입니다. 6천만 원 미만이면 네. 그럼 1,500만 원짜리 앞서서 이제 그림을 사게 되면 비과세.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1,500만 원에 팔게 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와. 여기서 또 더 큰 또 네, 국내 작가분이 살아 계시다면 살아있다. 그분의 미술품의 가격이 6천만 원이 넘더라도 거래를 해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아니, 그건 무슨 논리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살아 있으면 비과세를 해주고 돌아가시면 세금을 거두는 건 도대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신진 작가들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또 이게 육성시키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희소성에 대한 가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아무리 저희가 직업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님이라고 하시더라도 1년에 그릴 수 있는 양은 거의 몇 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생전에 그렸던 작품의 가격이 2배, 3배, 10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하는 이 작가의 이러한 희소성이 아직 뭐 많이 발현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양도세를 비과세를 해주고 정말 이 작가의 작품이 희소성이 발현돼서 정말 큰 가치가 가게 되면은 그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라의 세법의 방침입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금 내는 얘기를 여태까지 제가 세금 없다라는 얘기만 드렸잖아요. 네, 근데 내는 이제 세금 있어요? 세금 내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양도가액 기준입니다. 이거는 양도 차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내가 얼마에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얼마에 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네. 파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양도가액 1억 원 이하다. 그러면 양도가액의 90%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말은 90% 뭐냐면 까지? 1,000만 원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네. 20%만 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1,000만 원에 샀는데 운이 좋아서 그 작품이 10억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10억에서 90%는 인정을 해주고 1억에 대해서 20%인 세금을 낸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1억 원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경비를 80%를 인정을 해줍니다. 아, 점점 내려가네요? 네, 그러면 이제 1억 원으로 90%, 80%라고 하면 만약에 10억 원을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10억 원, 9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80%를 비용을 인정을 해주고 네네. 1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90%를 비용을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세금을 내야 할 과표 자체가 네. 엄청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 그럼 있죠. 100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원 기준으로만 따집니다. 아, 1억으로? 네. 그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네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누진 세율 구간이 굉장히 네, 복잡하게 되어 맞습니다.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세율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소득세율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게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 경비를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 미술품을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나는 애국자는 아니지만 재테크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근데 이렇게 되면 간단하잖아요. 1억 기준으로 뭐 90%, 80%면 사실 세율이 굉장히 복잡해야 세무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게 좀 상담도 받고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면 안 찾아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품 관련돼서는 이렇게 사업적인 목적이 없이 네.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사업적인 목적이 없이 그렇죠. 사고 팔았을 때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갤러리를 운영을 하시거나 혹은 카페를 운영을 하시면서 해당 공간에 저희가 미술품을 전시하고 그 미술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 과세가 아니라 사업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가 그림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세금 거의 안 내죠. 보유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적은데 구입을 해서 10억이 됐습니다. 제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독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죽으면 상속세를 내게 되고 가지고 있다가 저도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증여세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딸아 이리 와봐. 아빠가 그림 하나 줄 테니까 너 가지고 있어. 이거 10억짜리인데 세금 별로 없어야 너 나중에 그냥 팔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술품을 상속받거나 증여할 때는 국가에서 공인된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네. 해당 미술품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내가 그냥 미술품은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몰래 집에 걸어놨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그냥 내가 죽기 전에 내 자녀한테 이렇게 주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죠. 약간 동산 개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품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가제척기간이라고 하죠. 네네. 일반적인 부가제척기간이 15년인데 네. 미술품 이렇게 부당하게 저희가 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저희가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아, 매길 수는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해당하는 부분이 완벽하게 저희가 우리는 탈세를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그래도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한 거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사는 사람 파는 분이 이렇게 계시면은 양쪽이 적든 뭐 많든 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럼 다운 계약서 쓰고 싶지 않을까요? 이제 진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미술품 거래에 대한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저희가 계약서 부동산을 쓰고? 거래할 때 어떻게 하죠? 중개업자분들을 찾아가서 그렇죠. 이 부동산이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동산인지 점검을 그렇죠. 받고 맞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네. 미술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우리가 미술품을 판매할 때는 사인 간,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첫 번째는 직접 화가님과 직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유통되는 그림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옥션을 통해서 저희가 거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우리가 사려고 해요. 네네. 근데 옥션에서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제가 10억짜리 그림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사세요. 라고 하면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옥션하게 불안해서 되면. 못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미술품이라는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말씀드린 갤러리나 옥션 쪽에 굉장히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분들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시장 자체가 그곳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거의 옥션이 우리 증권거래소 정도의 역할을 그렇죠. 좀 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거래가 되고 난 후에는 저희가 공인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신뢰성. 이게 작품에 옥션이 굉장한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야, 이게 저 같은 까막눈 같은 경우는 이게 10억짜리 맞아? 이게 제가 그림 볼 때는 분명히 이게 10만 원짜리 같은데 이게 10억이래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한 사무실에 놀러 갔는데 뭐 이제 강연 겸 해서 이제 대표 방에 갔는데 그림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림을 이렇게 붙였어?라고 하는데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이 야, 너 이거 그림 얼마짜리인 줄 알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 볼 줄 모르니까 한 5천만 원? 그랬더만 이 그림이 20억짜리라는 거예요. 여기 방에 그림이 몇 개가 걸려 있는데 네. 그냥 들고 나갈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네. 도대체 이 가치를 이게 20억인지 10억인지를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이 가격의 메커니즘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시장 논리가 적용된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이 아트 시장, 미술품 시장의 구조를 보면은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이 있대요. 그래서 생산자, 공급자, 소비자 이렇게 일단은 세 개의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생산자에서 공급자로 넘어가는 시간이 1차 시장인데 생산자가 여기에서 화가? 생산자가 화가, 작가들, 네네, 작가들이 작가들. 생산자고요. 공급자가 갤러리, 화랑들. 그래서 여기가 1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왜
그 야구에서 드래프트 지명할 때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갤러리나 화랑의 큐레이터 분들 이렇게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미술대학 졸업생들 졸업작품 전시회 같은 데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구나. 거기에서 예술성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수상을 했다거나 이런 발굴. 작가들을 계약을 한대요. 발굴을 해서. 계약을 예. 하는구나. 그래서 계약을 해서 네네. 초반에는 되게 뭐 무명이고 그 네. 작가별로 편차가 크게 아직 그렇겠죠. 시장 가치가 뭐 형성돼 있지 않다거나 뭐 인기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대체로는 그림 사이즈가 같다라는 전제하에 5대5 비율로 5대5. 보통은 계약을 한대요. 네. 그래서 1차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보통은 뭐 야구팀도 그렇지만은 좋은 팀 가면 좋은 또 몸값 받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화랑마다 전시 기획이나 홍보 능력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입지가 좀 탄탄한 화랑하고 계약하는 거를 작가들도 좀 선호를 한답니다. 이럴 경우에 되게 높은 값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요. 1차 시장에서는 이런 점들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2차 시장으로 왔을 때는 공급자가 그러니까 화랑이나 갤러리에서 뭐 아트페어를 한다거나 여기에서 쫙 전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는 소비자 그 정말 미술품을 사는 그런 분들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거나 아니면 뭐 옥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말 그대로 그 생산과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책정이 되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 특기사항을 보자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존 작가보다는 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미술품은 정말 희소성이 정말 가장 중요하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천재가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뭐 미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음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활동 시기가 짧은 분의 작품일수록 비싸답니다. 이게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작가인데 1년에 한 두 개씩 그려야 되는데 이게 돈이 된다고 그냥 뭐 한 3일에 하나씩 그리는 그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작품 가치가 좀 그렇죠.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작 작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고 많이 그리면 안 되겠네. 네. 그리고 활동 시기가 너무 길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친다고 오래 살아도 안 하더라고요. 되고 많이 그려도 안 되고. 아니, 물론 많이 그리셔도 상당히 좀 명망이 높다거나 또 이런 경우는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겠죠. 참 이게 알면 알수록 참 재밌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요. 공급자의 역할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발굴도 해야 되고 소비자와 또 연결도 해야 되고 우리 부동산처럼 뭐 중개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옥션이나 갤러리에서 한정된 시장을 가지고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걱정되는 부분은 나중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서 이제 세금 얘기 우리 세무사님 나왔으니까 또 네. 세금 얘기도 좀 더 해야 되잖아요. 네. 세금이 별로 없다 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세무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뭔가가 그래도 그 세금도 아깝다. 나는 애국자 되기 싫어. 뭔가 절세의 노하우 팁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실제 부동산, 주식, 코인, 미술품 이러한 자산의 구분별로 동일한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얼마만큼의 세금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억 2,500만 원에 1억 2,500만 저희가 원, 네네.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 투자한 자산이 5억이 돼서 이야. 실제 양도 차익이 3억 7,500만 원이 난 상황입니다.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상황인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너무 짤까? 네. 이제 머리가 근데 복잡해져요. 네. 이제부터 세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면 네. 1억 3,700만 원, 36.5% 정도의 그 정도 될 세금을 것 같습니다. 납부를 해야 합니다. 1억 3천. 만약 주식이라고 하면은 주식. 네, 주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금을 내야 하는 주식이라고 하면은 네. 7,600만 원 정도. 야. 세율이 20% 정도인 20% 정도. 네, 세율을 내야 되고 네. 만약에 저희가 코인이다. 코인이다. 네, 코인도 최근에 과세를 한 해 만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입법화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코인 같은 경우에도 22% 정도인 22%. 8,250만 원 정도를 이야, 세금으로 준비를 해야 만만하지 합니다. 않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미술품,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1,400만 원. 아, 실효세율이 3.8%입니다. 야, 우리 3.8%면 우리 그냥 알바를 하거나 뭐 간단하게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해도 우리 3.3% 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네요. 네, 왜냐하면 실제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체계가 6%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술품에 대한 실효세율이 3.8% 정도다라고 하는 거는 미술품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이러한 세금 혜택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라고
라고 특혜네요, 특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경제 상황에 맞춰서 미술품 시장이 많이 성장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가 동일한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가 미술품 시장이 굉장히 낮은 순위에 맞다. 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도리어 이러한 적은 세율을 통해서 미술품 투자를 활성화하고 결국 우리가 돈이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되지 않고 신진 작가를 계속 양성을 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이라는 산업에 뛰어들고 해당하는 산업 자체가 커지는 부분을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효세율이 3% 정도인 이러한 자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정부에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부동산 시장도 그렇잖아요. 집값이 올라가서 과열이 되면 규제도 하고 중과세, 고율, 세율을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또 이게 막 감면도 해주고 면제도 해주는데 미술품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살리겠다. 네, 미술품 맞습니다. 시장도 살리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는데 야 한국이 그래도 선진국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미술 시장은 왜 이래? 좀 더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좀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실효세율 3.8%에서 특별한 절세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여기서 또 있어요? 그러면 너무 없습니다. 도둑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네. 질문하고도 제가 네. 진짜 여기서 또 절세가 있으면 네. 이거는 진짜 이거 아니다. 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품을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숨겨서 네.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굳이 안 하셔도 네. 실제 저희가 그럴 필요가 적법하게 없네.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미술품 시장이 양성화돼서 저희가 자금을 활용을 하는 데는 세금이라는 장벽은 없는 시장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과세가 필요가 없네. 예를 들어서 세율이 높으면 야 그림 하나 있으면은 야, 양도소에 면제해 줄게. 네. 우리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해주잖아요. 그림은 필요가 없네. 3몇 맞습니다. 프로는 그냥 네. 내야 된다. 그리고 그림이 앞서서 이제 더 저렴하면 또 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네. 절세가 필요 없네요. 똑같이 수익이 났을 때 부동산 세금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세무사님께서 앞서서 이제 여러 손님들도 만나고 고객들이 있다고 했는데 왜 세무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를 찾아서 미술품 상담을 받는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이렇게 자산가 분들이나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내가 우리 법인 사무실에 우리가 공용적인 공간에 미술품을 설치하신다든지 아니면 미술품을 이렇게 걸어 놓으신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작가의 어떤 부분을 구입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적으로는 법인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혜택을 보지는 못해요. 법인세를 그래요?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해당하는 그림을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를 또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미술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이게 미술품 재밌네요. 그쵸. 정말 재밌기도 하고요.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가고 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뭐 등기도 하고요. 중개사를 통하기도 하고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소도 있는데 앞서서 미술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옥션이나 갤러리를 통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등기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도적인 장치, 법이나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있나요? 그런 게? 그렇죠. 그게 가장 좀 걱정이시기는 할 텐데 사실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미술품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것을 지금처럼 조각 투자가 활발해지다 보니 이 소유권이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지. 예전에는 미술품을 실제로 좀 갖고 가면 됐으니까.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봤었을 때는 2016년에 미술품 관련해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을 했었대요. 추진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담겨 있는 내용이 미술품 유통업의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력 관리 의무화 이런 내용들이 세부 사항으로 있었는데 통과가 안 됐었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번 과거에도 이런 시도는 있었는데 통과가 돼서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NFT니 STO니 하면서 이 미술품 투자가 점차 더 활발해지고 조각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소유권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체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새로운 가상자산업
증권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증권거래소처럼 STO 혹은 이 미술품 투자를 하는 이 공인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설립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또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가운데서 태사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가 미래세안 감정평가법인하고 손을 잡고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면서 이렇게 협업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 다이아 같은 것도 네. 이 공인 받은 데서 감정해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제도적인 부족하죠. 장치는 좀 네. 부족하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시장 자체가 우리가 1조 시장에서 약간 축소되긴 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좀 낮은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시장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제도도 정비가 되고 또 국회에서도 법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술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쭉 듣고 나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네. 컬렉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는데 저 같은 입문자들, 아트테크 입문자들을 위한 투자 키워드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네. 아트입니다. 아트? 네,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게 예술이잖아요. 네네. 미술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너무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급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트라는 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아트테크,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아트 슈머라는 부분들이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즐기는 심미적인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재테크라는 개념을 통해서 소유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마지막 아트 슈머의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건 예술이다. 우리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단순히 투자의 대상이 되기는 다른 자산에 비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기억을 해주시고 네네. 그 다음에 이러한 컬렉터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도리어 최근에 이제 들리는 이러한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러한 불황기가 도리어 저희가 아트 컬렉터 분들이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실제 그렇죠, 내가 그렇죠. 어떠한 작가를 좋아하는지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지 이 작품이 왜 이렇게 거래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도리어 시장이 조금 이렇게 눌려져 있을 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때 그 공부하셨던 응축된 지식을 통해 정말 아트테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유튜브로 봐야 될까요?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러한 뭐 앞서 말씀드린 교육? 아트페어나 아트페어? 네, 이런 갤러리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러한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제 친구도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거 보니까 크고 작은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불황기에 또 이게 우리가 내실을 다지는 이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또 아트든 똑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럴 기회에 우리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공부했다가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트도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심코 따라가다가 큰 코 다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트테크 투자 시에 주의해야 될 점, 우리 공부하고 내실을 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큰 코 다치는 분들을 위해서 큰 코 다치지 않기 한번 주의해야 될 점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2022년도에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너무나 많이 그 아트 그러니까 미술품을 사는 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네. 약간 이런 거예요. 부동산 저희 예전에 화랑기업 때처럼 막 사는 야 지금 1,000만 원 입금해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이런 있을 식으로 것 막 같아요. 미술품 시장이 막 과열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빨리 입금해야 돼. 네. 이 작가님이 이제 아파.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정말 아파. 말도 안 되게. 야, 일주일 후에 돌아가실까요? 빨리 예. 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때 말도 안 되게 저희가 호당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미술품 보통 호당 가격이 네. 얼마고 맞아요. 전체 이제 크기를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네. 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큰 집이 없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림을 사셨던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집보다 사다 뭐 놓을 때도 네. 붙여놓기도 힘든.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도 한 이렇게 뭐 5m 정도는 돼야 걸 수 있는 그림을 사신 거예요, 덜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걸 수가 없고, 걸 수가 그래서 없지. 그걸 어떡해요. 우리 또 누구한테 위탁을 맡겨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또 이걸 보관하고 계시고. 아, 그런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미술품이라는 것이 거래를 한번 하면 네. 단기간에 재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황금성이 3년에서 5년 정도를 네네. 저희가 소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옥션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미술품이 이렇게 환가할 수 있는 황금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 미술 작품을 보고 있음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작가를 네, 좋아하는 그래서- 작가가 나오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렇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 작가님들이 예전에 이렇게 방송에 나오셔서 내가 이 작품을 그린 건 어떠한 부분을 그린 거고 이 동물이 이 식물이 의미하는 거는 어떠한 부분이에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 작가님께서 실제로 미술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뭔지 또 그러한 부분이 나의 이상향과 맞다면 단순히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미술품을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잘 그렸다. 뭐좀 별론데 이게 주관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작가의 의도,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가격에 영향을 주나요? 이거는 뭐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대학을 졸업을 해서 네. 대학 시절에는 어떠한 그림들을 그렸고 스토리.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러한 갤러리나 센터에 들어와서 어떠한 또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지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가 돼서 뭐 색채라든지 아니면 구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가 그 미술품을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재밌네. 네,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거를 이제 공부를 예전에 이제 해보려고 막 하다가 와 이게 너무 방대한 거예요. 아, 사실 너무 방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잘 감이 안 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약간 같습니다. 와인 같은 느낌이네요. 이게 와인도 알면 알수록 이게 도대체 뭐 그렇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진짜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공부할 게 몇 개 없으면 이게 사실 이게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작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또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뉴스를 봤어요. 뭐 탈세를 했는데 뭐 640명인가요? 국세청에서 뭐 미술품으로 탈세를 해가지고 뭐 추적을 한다는데 분명히 세무사님께서 세금이 별로 없다. 3점 몇 %밖에 되지 않고 이거는 뭐 탈세할 것도 없고 절세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국세청에서 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술품으로 탈세를 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소식인가요? 제가 오늘 이걸 물어보실 줄 알고 딱 보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국세청 보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 네. 실제로 이 A라는 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거예요. 체납하고 자녀와 배우자에게 이 양도소득세라는 게 미술품인가요? 아닙니다. 부동산인가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체납을 해서 큰 세금을 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자녀나 배우자분한테 돈을 전달을 해서 그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해서 은닉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술품으로 탈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술품을 통해서 은닉한 재산을 국세청에서 발견해서 이게 국고에 귀속시켰다. 라는 기사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뉴스는 끝까지 봐야 돼요. 저처럼 헤드라인만 보면 미술품으로 무슨 탈세를 했지? 근데 사실 이게 예전부터 쓰였던 돈 세탁의 수단이잖아요. 네, 그렇지. 뭐 그러니까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내야 될 세금은 내고 정당한 돈으로 미술품 투자를 해야지 내야 될 돈 양도세 안 내고 그 돈으로 미술품 투자하는 건 절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미술품뿐만 아니라 코인까지도 그렇죠. 네, 코인도 그렇게 국세청에서는 악용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자산이 있는지를 다 분석을 통해서 끝까지 찾아가서 체납액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탈세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합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이게 투자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투자를 해야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미술이든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사실 이건 투기거든요. 그렇죠. 불법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걷잡을 수가 없고 네. 이거는 세무사님 또 해결해 줄 수 없는 네, 그런 그렇죠.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이번 주제를 좀 준비를 하면서 아 제가 정말 이 미술품 쪽에서 문외한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제 눈에 좀 익는다. 그리고 작가 이름이 좀 익숙하다 싶어서 이 금액대를 보면은 그러면 제가 비싸지 범접할 않을까요? 수 없는 그렇지. 그런 금액대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사실 이건 건 PB 분들이나 이렇게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께 드려야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 살 때 주택담보대출 되잖아요. 미술품은 담보대출 이런 거 나오나요? 아 돼요? 아 진짜 궁금하네. 저는 미술품 담보대출을 했던 분은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자기 돈 내고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안 이게 되는 사실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래서 조각 투자가 그래서 되는 아. 건가요? 네, 결국 이제 조각 투자라는 게 앞서 이제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면서 이제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온라인 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고 있고 또 정부 부처에서는 해당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어 앞으로는 그러한 뭐 STO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미술품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 저는 분명히 제도화가 될 것 같고 하겠죠. 어떤 네.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질 것 같고 이제 뭐 등기라든지 뭔가 이런 수단이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은행이 돈 냄새를 맡고 이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등기가 되지 않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근저당을 잡아야 되는데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게 안 되니까 못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제도화가 되고 뭔가 등기가 되고 수단이 된다면 저는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날 것 같고 이게 대출이 되는 순간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하는 너무 무서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요? 무서운 시장도 되지만 네. 저는 분명히 또 가능할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안 된다라고 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이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도 이제 컬렉터가 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저도 이제 미술 유튜브도 좀 보고 책도 좀 사보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린만의 시드머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김주현 세무사님 그리고 박상정 앵커님과 함께 다양한 아트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시드머니 투자에 현명한 판단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